예,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귀뚜라미 노랫소리가 들려도 어색하지 않는 계절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여름이 벌써 그리워지는 때인데요. 사람 마음이 참으로 간사하네요. 여러분들의 여름은 어떠셨나요? 뜨거운 태양 아래 즐거운 휴가의 추억으로 남았는지, 숨 쉴 틈 없는 일가로 지친 계절로 지나갔는지요. 잠시 영화 이야기로 저희와 함께 쉬어가는 게 어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요. 영상 해부학 저 세미와 제이니까 그 다음에 여름니까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들 뭐 어떻게 좀 일주일 다 보내셨나요? 벌써부터 이제 여름은 너무 뭐 옛날 일처럼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여름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여름이듯이 전 여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추워지기 시작하면 겨울이 너무 두려워서 여름을 붙잡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추운데도 막 여름 옷 입고 변태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도 개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즐겨야겠다. 여름 마지막 내가 즐길 수 있는 맞아. 여름이야 해서 혼자 엄청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인천에 섬 여행, 자전거 여행 갔어요. 혼자 그냥 당일치기로 갔는데 자전거 타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너무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여름 옷을 입을 수가 없는. 햇빛이 맞아 강하게 한 것 같아. 진짜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그냥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시골이고 진짜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난 갑자기 강아지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서 그냥 줬어요. 근데 막 먹더니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따라와?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걔랑 같이 진짜? 인연이다 그 정도면. 그래서 걔가 막 제가 해변 찾아가는 중이었거든요. 귀여워. 그때 해변 막 찾아가는데 해변이 막 언덕이어서 어디지? 막 이러고 있는데 걔가 막 먼저 가가지고 따라오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너 따라가. 가이드 아니야 했더니 가이드?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막 따라오는데 진짜 해변이 나와가지고 저 해변에 그냥 막 누워서 자고 막 이랬는데 일어났는데 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돌아다니는 강아지니까 집에 갔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서해에서 갯벌이 많은데 갯벌에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 갯벌에 다 묻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다 막 이렇게 해서 업무해 먹고 귀엽다. 이게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귀여워. 재미난 여행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시죠? 여름을 불태웠어요. 그렇게. 예, 뭐 제이님은 뭐 어떻게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갑자기 여름님이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그냥 짧게 그냥 강화도에 여행 갔는데 동물농장에 나라 법한 고양이를 만났거든요. 제가 거기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실내인데 고양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저희를 이렇게 저와 일행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먹을 걸 줄까 해가지고 오징어를 좀 줬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홍합을 줬는데 그것도 안 먹어요. 고기 탕수육 먹던 걸 고기를 줬는데 그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먹지 하다가 우리가 이제 다 먹고 저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의자에 제가 남긴 짜장면 앞에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냥 잠자는 척하고 막 잠자는 척하고 막 쳐다도 안 보더니 저희가 이제 계산하고 나가니까 갑자기 손으로 짜장면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후구석후구석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동물농장에 제보하면 잘못 줬네요. 탕수육이나 다른 거 주는 게 아니라 짜장면을 줘야 되는. 갑자기 여름님이 그 강아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도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 고양이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 고양이와 다시 시간을 돌려서 함께 하고 싶네요. 지금 너무 싫어. 예, 뭐 두 분의 이제 여름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예. 동물 이야기 아니에요? 동물과 여름. 여가 잘 이렇게 여름을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의 무학 영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또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추천한 영화를 좀 다루는데요. 예, 그 어떤 영화인가 하면 서프로젝트라는 사라 가브론 감독의 2015년도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할 만한 이제 배우들이 많이 출연한 영화예요. 뭐 캐리 멀리건 내지는 뭐 헬레나 보넴 카터. 또 조연으로는 또 누가 나오나요? 메릴 스트립. 예, 또 이제 출연하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서프로젝트라는 이제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성 참정 운동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전면에 제목 그대로의 이제 영화라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이면서 뭐 심지어는 선전 영화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의 영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화를 갖다가 청취자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했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영화의 배경은 20세기 초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세탁 공장 노동자인 주인공이 모드와츠, 캐리 멀리건 그 위대한 개츠비로 유명하시죠. 그 모드와츠가 어머니가 일하던 세탁 공장에서 태어나서 20대 중반 나이까지 평생 세탁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긴 하지만 좀 오랫동안 일한 탓에 나름 직급도 있는 팀장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노동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월급이 남성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세탁 공장의 많은 먼지로 인해서 몸도 성치 않고 그리고 예. 영화에는 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평생을 그 공장에서 산 만큼 그 사장이 약간 성추행을 하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리에서 투쟁하는 서프라제트 무리를 그냥 목격만 하는 목격자일 뿐으로 처음에는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서프라제트를 하는 무리들은 공장에서도 약간 비웃음을 당해요. 그래서 예, 여성이 무슨 참작권을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냐면서 공장 사람들이 되게 비웃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동료인 앨리스가 모두에게 서프라제트 운동을 함께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도 약간 모두가 정의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앨리스가 뭐 지각하고 그러면 약간 사장한테 그래도 나름 반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앨리스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 예, 그냥 약간 그런 목격자일 뿐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그냥 뭐 앨리스가 그냥 방청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문회 방문을 해가지고 방청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신의 의견을 그 청문회에서 말하기로 한 날 앨리스의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녀가 청문회에서 발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방청만 하기로 했던 모두가 그녀 대신 발언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녀들을 도와주는 정치가의 아내가 그냥 쓰여진 글만 읽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판사의 질문을 대답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공장 노동자가 되었는지와 같은 뭔가 모두의 인생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 모두가 이 서프라제트 운동이라는 게 자신과 결코 멀리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는 자신이 어쩌면 망각하고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다시 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모두는 그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 눈을 띄게 됩니다. 예. 근데 남편이 같이 세탁 공장 노동자에서 일을 해요. 근데 남편 벤니쇼 씨, 여름 씨가 이 배우 좋아하지 않나요? 아닌가? 얼굴이 좀 눈에 익더라고요. 유약한 배우를 좋아하신다고 네. 해서 어디 덴마크 출신의 약간 성 전원자 연기를 하지 않나요? 향수가 가장 유명한. 아, 그거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덴마크? 아, 그건 다른 건가 보다.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벤니쇼 얘기로 그 삼천포로 빠졌나요? 남편도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프라제트 운동을 하면 공장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 마을 사람들마저 이상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제트 운동을 하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는 모델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싶으면 자신의 집을 나가라고 모두한테 통보를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소중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생리별을 그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프라제트는 이렇게 주인공 모두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하는 모습과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았던 편견과 불평등을 보여주는 영화로 실화를 기반으로 했지만 모두 와츠는 실제 인물이 아닌 영화로 뭔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되게 쉽게 영화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캐리 멀리건이 연기한 모두 와치라는 인물은 이제 가상 픽션 인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프라제트 운동에 참여했던 한 집단을 갖다가 좀 배경으로 하는 영화죠. 예. 이 영화가 이제 보시게 되면 잘 이제 제이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모두 와치라는 모두라는 여성의 변해가는 모습, 이 투표권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아마 이 방송 듣고 있는 영상예방 청취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당시 20세기 초에 이제 영국이라는 것은 이 여성한테 투표권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양육권도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저희가 개봉을 작년에 했고 뭐 실제로는 이 제작은 2015년도이지만 한국에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풍문으로 들은 영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야기 간략하게 이제 한번 들어봤고요. 좀 서사나 이야기 가지고 먼저 좀 출발해 보고 싶어요. 이 모드란 인물이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인물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영화를 뭐 보긴 봤는데 특히 아까 제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한 여성이 어떤 각성을 하는 거죠. 정치적 각성을 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원동력으로 가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영화 속에서 뭐 감옥에서 뭐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자기를 파괴하면서까지 모두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이 서사 속에 모드란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이제 판타지스럽고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영어가 한편으로는 아까 선동, 뭐 선전 내지는 프로파간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렇게도 이제 비춰지거든요. 저는 별로 판타지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막 처음에 신념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예. 하는 앨리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막 떠밀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그 모드와 조지라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예. 계속 자식의 모습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계속해서 어찌됐든 정서적으로 호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가족 얘기가 저는 그게 현실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영화가 전 별로 이렇게 슬프거나 이렇게 정서적으로 제가 확 밀착된 느낌은 아니었는데 조지랑 그 모든 모습이 나올 때 마지막에 막 헤어질 때 입양 보낼 때랑 막 비 맞으면서 이렇게 막 놀아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땐 저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이 영화가 그냥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현실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여름님 얘기 들어보면 좀 굉장히 좀 재미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배경 정보 이런 것들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네이버나 이런 왓챠나 이런 평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관객, 뭐 연령대 보통 뭐 20대인가 30대인가 남성이 더 많은가 여성이 많은가. 근데 특히 이 영화는 20대 여성들한테 호소하는 영화로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님께서는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주 밀착된 영화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좀 보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남성이었는데 이 영화를 볼 때 잘 모르겠어요. 뭐 정서적으로 그렇게 뭐 밀착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까 모드란 인물이 굉장히 판타지스럽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영화적 인물 아닌가? 픽션의 인물로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어떠세요? 모드란 인물이 저는 이 영화 봤을 때 이 서프라제트라는 운동이 실제로 있었던 거니까 이 모드 와츠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진짜 실존하는 인물을 그러니까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해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이런 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서프라제트라는 운동은 실제로 있었지만 이 모드 와츠는 허구의 인물이었다. 약간 이런 게 뭔가 이런 운동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남성들의 그런 욕망을 비춰주는 거는 저의 그냥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렇게 뭔가 삭제되어진 어떤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정서적인 밀착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 모드와츠가 너무 욕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유일한 욕망이 자기 자식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너무 쉽게 그 서프라제트 운동에 동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앨리스가 그렇죠. 아무리 앨리스 맞죠? 앨리스가 가자고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정의감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쉽게 청문회에 가는 게 방청만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영화 속에서 줄거리상에서 그 같이 공장 노동자로서 서프라제트 운동에 참여하는 엠마리 더프인가요? 엠마리 더프가 아니죠. 바이올릿이라는 인물이 그 깡마른 그 여성 인물이 있죠. 게다가 이제 아이도 굉장히 많이 이제 키우고 있는 그 여성이 저는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이제 모드라는 인물보다 바이올릿이라는 계속해서 옆에서 뭐 청문회를 같이 가자고 아까 앨리스라는 인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자기 대신 그 청문회에서 발언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그 모두의 모습 그게 좀 서사적인 면에서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여성 캐릭터, 여성 인물이 모두라는 인물이 자신의 욕망이 어떤 관계로 이렇게 규정되어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있었거든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그 청문회 가기 전에 매기가 오는 건가요? 그 어린 아이 있잖아요, 노동자. 그 매기는 바이올렛의 딸 아닌가요? 맞아 네. 맞아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바이올렛이 먼저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장에 바이올렛이 그 출근을 갔다가 처음 출근하는데 공장 그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거기 이제 공장 주라고 얘기되나요? 뭐 사고를 많이 쳤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적으로 헷갈려서 이게 영화 시간이 헷갈려서 저는 매기의 모습을 보고 청문회를 갔다 약간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가? 매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때 공장주가 이렇게 말하잖아. 맞아. 너 생각난다고 이렇게 말해서 저는 그러네. 그래서 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 계기가 같거든요. 좀 있었고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기가 왜냐면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게 되게 성적 착취를 당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녀가 이렇게까지 왜 하지? 라는 게 의문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 영화 속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모드라는 인물과 갈등하는 인물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그 스파크가 튄다기보다는 하나 이 지금 국가, 뭐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갈등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공장 감독관, 공장주 같은 경우도 성적 희롱을 넘어서 성적 착취, 뭐 성폭행을 굉장히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영화성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이 영화는 감독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면에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은근하게 좀 보여주면서 이 여성들의 현실을 좀 이렇게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은근히 보여주는 게 저는 더 확 와닿았던 느낌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모드가 일하는 모습만 나와서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게 나오고 또 공장장이랑 같이 그 직원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갈등을 할 때 또 이 문제로 갈등을 할 때 너 공장주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몇 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잘 알지 않냐 약간 이렇게 말하는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주한테 같이 대응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지 말았어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좀 무기력하게 나와요. 여기 등장하는 그 남성들이 아까 모드의 이제 남편, 그러니까 지금 여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너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전 처음에 남편들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커졌구나 했는데 알고 있음에도 이러니까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아주 악인으로서 남성은 또 등장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 특히 경찰 역할로 나오는 그 조연 있잖아요. 특히 그 모두가 감옥에서 헝거 스트라이크를 할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강제로 그 음식을 갖다가 주입하죠. 근데 오히려 그 경찰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오히려 자기 상관한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갈등과 투쟁을 갖다가 내세운다기보다는 어떤 국가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보다는 이 인물을 둘러싸인 환경이나 구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영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계속 모두라는 인물이 굉장히 판타지스럽다, 영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서프로제트, 여성 참정권 운동을 같이 동참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모여 있거든요.
모두란 인물은 하층 계급이 있고 음. 계층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는데 그 사이에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빈자든 특히 아까 모두한테 그 참정권 그 청문회에 나갈 것을 권유하는 그 앨리스라는 인물. 이 앨리스라는 인물은 보게 되면은 상류층이거든요. 맞아.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서로 어울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하나의 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 동참해서 그 여성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균질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갈등이 좀 있긴 하죠. 운동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에 대해서 모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모드라는 인물이 좀 이제 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질문을 조금 들어갈까요? 아까 이제 이 영화가 한국의 지금 20대 여성한테는 굉장히 이제 호소하는, 물론 지금 앞에 있는 두 분의 여성분 우리가 이상한가 봐요. 20대를 살고 있는 이 여성분들은 잘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호감 내지는 호평을 하진 않지만 나름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영화가 한국 여성 관광객들은 뭐 아까 저희 여담이었지만 이 영화 방송 준비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관객들이 이제 박수를 쳤다라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게 저는 한편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그냥 20세기 초반의 영국인데 그 영국의 모두가 처한 현실이 그대로 지금 21세기를 사는 한국 여성들한테 그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특히 그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많이 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페미니즘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유행처럼 유행이라고 하면 여기에 거부감을 갖는 좀 청취자 여러분들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때문에 그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혐오의 감정이나 요거에 또 대항하는 대항 감정들이 좀 확산되고 동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여성 혐오나 이런 페미니즘 관련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좀 전반적으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풀샷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되게 배경이 되는 곳을 탁 이렇게 탁 트인 화면으로 막 시원하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설정샷 같은 게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저는 이 영화가 지금 현 시대에서 호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이런 문제가 특정한 공간이나 시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공간을 뛰어넘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느낌이라는 점으로 뭔가 연출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해결됐다라고 해도 이게 남녀 불평등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약간 호소될 수 있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과 뭔가 사람의 특수한 뭔가 계급이라던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그런 거 없이도 이 영화가 누구에게나 내 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영화라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얼마나 흥행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게 호소하는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권이나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이 영화가 지금을 살고 있는 여성이나 그 밖에 여성의 어떤 불평등에 인정하시는 분들한테 호소할 만한 영화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이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진단을 하셨어요. 이게 설정사시 기본적으로 없다. 어떤 공간이나 그것들을 갖다가 먼저 전면에 보여주고 어떤 특수성 안에서 이 영화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 설정샷 없이 그게 20세기 초반의 영국이든 21세기의 지금 한국이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좀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진짜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진단 같으세요. 여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가 이런 운동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는데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참여하게 등 떠밀게 되잖아요. 전 그게 약간 불편한 느낌 같은 거예요. 좀 그렇긴 하죠. 만약에 광화문에서 저희가 촛불 집회를 해도 안 간다고 야, 니 왜 안 갔어?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약간 세대의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그 영화 초반부에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오히려 페미니즘 운동 지금 나오는 경우에는 페미니즘 운동 아니 나 페미니스트 아니야 하면 약간 혐오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강제적으로 하길 원하고 이 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이렇게 후기나 평점 이런 거 보면 약간 남혐 평이라고 영화에 대한 평이 아니라 남혐처럼 이렇게 댓글 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 여성과 남성의 이런 대립 네. 갈등으로서 네, 그래서 예. 막 이 영화 본 남자들이 이 영화 욕했다, 막 진짜 무식한 것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남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문제와는 이게 맞닿아 있는데 약간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집회, 약간 이런 운동과는 좀 다른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정도의 남성들이라면 좀 관심 있는 남성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예. 별로 남자들이 나쁘게 안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여기 세민이. 남성이 물론 이제 아까 남편이나 그 공장 주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남성이에요. 남성이고 어떤 체제를 보존하고 지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악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아주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전면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영화를 또 볼 때 좀 주목할 만한 장면이 영화의 이제 첫 시퀀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이제 바퀴,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 세탁소거든요. 공장식 세탁소인데 그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남성의 목소리들, 여성한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 남성의 목소리가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일종의 뭐 신의 목소리처럼 들려요. 어떤 권위, 권력처럼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다시 여성의 그런 공장 현장을 감시하는 남성 그 감독관이 이제 그 비춰지죠.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은 만약에 누군가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그 씬이나 뭐 장면을 갖다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오프닝 시퀀스,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 보시게 되면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뽑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 특수성, 어떤 시대를 뛰어나는 보편성을 계속 호소하는 영화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예. 아까 방관자로서 남성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 문제조차도 어떤 분들은 그 방관자만으로 남아있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도 이 영화 속의 내부에서 폭력 집회 같이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페미니스트들과 아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대립이랑 뭔가 대칭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마저도 약간 이 영화에서 진짜 꿈보다 해몽이지. 약간 그런 식으로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예.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는 않으나 악인도 아닌 남성들, 그리고 그 오프닝 시퀀스에 나오는 그런 신의 목소리처럼 나오는 남성들이라던가 약간 그런 문제들을 약간 좀 경계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그런 페미니스트 진영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좀 제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저는 보통 우리가 피아 아군과 적군을 확실히 경계를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서프로젝트 영화에 대한 이제 평을 보면 이게 이 영화에 대한 좋은 평을 안 하면 마치 여성 혐오 자인양 그 간주하는 적으로서 간주하는 것들이 분명히 그런 분위기 아닌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페미니즘 내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번에 기사가 하나 난 거예요. 어디 신문에 리베카 솔릿이라는 맨스플레인의 이제 저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단국대에서 저자 강연과 사인회를 하는데 300명을 창작가 비평 창비해서 이제 책이 나왔나 봐요. 거기서 주최를 하는데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하고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좀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영화 속에도 보면은 시위와 관련해서 서로 갈등하죠. 펜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펜커스트. 잘 안 나오죠, 메릴 스트립. 이 영화도 참 메릴 스트립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펜커스트가는 지금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과격하게 투쟁하잖아요. 갑자기 시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돌을 갖다가 멀쩡한 쇼윈도에서 돌 던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멀쩡한지 폭파하고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투쟁하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죠. 근데 그게 요즘에 그 시나 이런 운동 내에서도 그런 갈등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너무 온건하게 집회 내지는 시위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폭력을 혐오하니까 폭력 진짜 폭력을 너무 혐오해. 물론 이제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 폭력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 좀 혐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재미난 대사가 있는데 좀 인상적인 대사예요. 스스로가 자기는 범법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란 입법자이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의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지금 한국의 어떤 페미니즘 운동, 저 페미니즘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던져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가 보편적인 힘을 갖는 이유도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법의 힘 얼마 전에 자크들이다 책 읽었잖아요. 그래서 법과 정의 문제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여성들은 우선 정의를 원하는데 남성들은 계속 법에 의존하거든요. 판사가 등장한다던가 경감이 등장한다던가 그리고 또 모드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을 빼앗길 때 그때도 이게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너는 양육권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되게 법이 강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도 입법권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법을 만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듯한 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법 근데,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기존의 법을 갖다 고치거나 아니면은 없애거나 그런 갈등이나 폭력이 동반되는데 물론 이 폭력이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상징적 폭력일 수 있죠.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영화는 좀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지금 여론님 말 들으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 한국에서는 너무 좀 계속 온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집회나 어떤 뭐 침묵시 저번에 이제 강남역 그 혐오 사건 이후에 매년 좀 그런 행사가 있지 않나요? 매년 행사가 있는데 좀 너무 온건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진영 논리에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 소수자 운동이 그 진영 내에서만 좀 호소력을 가지고 좀 외연을 넓히지 못하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방관자인 사람들도 너희도 잘못이다. 물론 뭐 잘못일 것 같긴 한데 그건 개인의 선택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쟁할지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거 따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훼손당하는 거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집회에 갔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 시민인데 갔는데 거기에 뭐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뭐 정당을 가지고 있다던가 어떤 단체를 가지고 있다던가 했을 때 오는 그런 거부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 운동의 가장 유명한 구호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런 촛불 집회라는 거나 뭐 평화 집회에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는 것도 약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좀 온건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순수성에 대해 어. 침범당하는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약간 좀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순수함에 대한 강박. 나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는데 약간 저는 거의 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악을 가져간다. 순수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이게 페미니즘 운동, 뭐 1차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이제 고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이죠.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가치나 믿음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정치적이다. 나의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나 가치가 좀 잘못된 수도 있다는 걸 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고 좀 얘기를 해야 그 다음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 영화 거의 마지막 장면에 되게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 영화에서 집단들이 나오고 뭐 운동하는 모습들이 나와도 되게 모드나 아무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중심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가 그냥 그 행렬 속에 그냥 편입되면서 이렇게 화이트아웃이 끝나잖아요. 그래요. 그게 예, 약간 맞아요. 대중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이거 약간 전제하면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되게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지금 여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 서프라이즈트 운동 중에 그 에밀리가 죽죠. 그래서 망자 에밀리를 추도하는 그 거리 행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픽션이 아니죠. 논픽션 다큐멘터리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흑백의 기록 영화로 바뀌면서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여성의 그 참정권, 선거권을 갖다 획득한 시기가 국가별로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2015년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 영화는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운동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여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의 문제를 이제 집단의 문제로 바꿔가는 그런 영화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런 것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요게 촬영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들이 뭐 주민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는데 제이님은 어떻게 이제 보셨어요? 주민이나 뭐 그밖에 뭐 촬영? 이 서프라이즈트 영화 대부분이 핸들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냥 쇼트 내에서 줌인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운동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택하는, 그러니까 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독님이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면 이거를 찍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카메라를 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이 영화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황을,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식이 좀 확장되는 듯한 느낌? 이게 그러니까 나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한 남자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영화가 좀 다르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관객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를 질문하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설정샷이었고 주민, 화면 내에서 주민이 많고 핸드헬드로서 뭐 찍고 이런 촬영상의 기법들이 계속 이 영화 속에서 좀 다큐멘터리 적인 효과가 어떤 사실이나 보편적이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전면에 주지시키고 있다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 영화 속에서 좀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휴대용 사진기의 뭐 발명. 내지는 특히 어떤 신문의 대중매체의 어떤 등장에 굉장히 신경 쓰는 거. 이 영화 속에서 보시면 모두가 속해 있는 그 서프리제트 모임에 특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주장을 알릴 것이냐. 왜냐하면 미디어를 갖다가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조명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도 사망했다는 에밀리라는 인물이 에밀리와 모두가 왜 그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밖에 두 명이 어디 이제 뭐 경마대회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면 자신들을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알리려면 그렇게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와 관련해서 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이 영화가 초반에 그 경감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막 비밀 수사 되게 예. 뛰어난 전문가다 약간 이렇게 음. 강조하면서 사진이 나오는데 전 그 사진이 되게 강조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매체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익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어서 이 사진이란 매체가 우선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경감은 신문을 통해서 막 사건을 접하고 이 여성들도 우리에 대한 언론이 정보를 하나도 전달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왜곡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 왜곡과 그리고 이 은폐 때문에 계속 혁명운동이 또 추동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디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랑 좀 대조되는 게 모두랑 경감이 저는 약간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약간 정서적으로 그래도 가까운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감이 모두에게 약간 스파이 노릇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모두가 거절할 때 직접 만나서 거절하지 않고 손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미지는 신문의 이미지인데 그 손편지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조금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면서 저는 이게 약간 대면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맞아, 그 거절하는 장면에서 또 갑자기 대면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하니까 그리고 승마 현장에 그 에밀리가 희생하게 되는 것도 그게 죽음이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목격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목격자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그걸 왜곡시킬 수 없고 그걸 숨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한 저희 한국에서는 온건하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약간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이 편지도 조금 좀 의외였어요. 저는 극중에 전개 있어가지고 거절을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거나 그럴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전화가 그땐 있었나요? 모르겠는데 전화는 없죠. 네, 등장하죠. 예, 그때는 이제 시대상으로 전화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두의 나레이션으로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마치 그 경찰이 모드라는 인물을 회유할 때 계급적으로 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본인도 계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우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회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굉장히 그 회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운동에 있어가지고 좀 나중에 사건을 예견하는 건가? 이 모드라는 인물이 좀 갈등에 처해지는 그런 촉발제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에 그러니까 신념이 변하지 않는 게 너는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모두의 신념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의외의 좀 예상을 깨고 모두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그 청문회에 가가지고 모두가 발언할 때 판사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들어줄 네, 법한.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막 맞아. 되게 따뜻한 사람이 맞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기각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모두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약간 그 사람도 약간 눈 동공지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어찌됐든 청문회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발언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대면을 한 거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약간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차단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면하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집단에 포함되면서 이것도 다 손편지로 전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상처받았을 것 같아. 괜히 굉장히 독특하네요. 지금 이제 여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얼굴과 얼굴 즉 대면으로서 처음에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니까 어떤 집단의 운동으로 변해갈 수 없는 원동력을 좀 제공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로 아까 언급하셨던 그 청문회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거든요. 아까 클로즈업이 여기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투표를 왜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모두가 답변하기를 갖다가 다른 삶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클로즈업으로 잡죠.
그러니까 이 클로즈업으로 답을 때 이제 모두를 연기하는 이제 캐리 멀리건의 그런 뭐 연기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른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어떤 책과도 좀 연결됩니다. 올리버 슈라이러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20세기 초반에 이제 작가, 여성 작가죠. 이제 꿈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꿈. 그게 또 나레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그 마지막을 좀 장식을 하거든요. 보면은 어떤 꿈을 이제 꾸고 있을까?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남녀 평등 인데요. 소위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나 질서를 갖다 깨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인도하는 게 이성이에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성만 가진 것도 아니고 남성도 가져 있고 이 사람의 계급에 상관없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보편성에 좀 호소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동참하라고 아까 집단의 그 망자를 추모하는 거기에 물론 이제 그 기록 사진 화면에서는 여성들만 그 행렬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호명 내지는 호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엄청 여자한테 호소하는 걸 생각했는데 이 영화 초반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여자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면 안 돼라고 예, 맞아요. 직접적으로 나와서 전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걸 증명하는 대사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좀 독특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왜 이성을 강조할까? 그게 저는 이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립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눈길이라는 게 그냥 어머니로서, 그냥 어떤 감성적인 존재로서.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두 마치 어머니로서의 강조. 이 뭐지 이 아이러니는? 그러니까 여기 또 등장하는 조연중 그 엠마리 더프가 연기하는 바이올렛이라는 인물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이 적극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임신을 그렇죠. 임신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대열에 투쟁할 수 없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걸 이해를 해요. 모드란 인물이 그 포옹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대신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연대를 보여주는 영화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이 조직 안에서의 갈등이 없다는 거. 약간의 투쟁에 대한 노선에 대한 갈등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가긴 가는데 뭐 그런가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그 모성에 대한 게 너무 강조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게 그 아까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약사로 나오시는 그 분도 뭐 아버지는 자기 의사 못하게 하려고 반대해가지고 못했고 엄마는 자기 아들이랑 똑같이 공부시키려고 막 죽어라 이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모드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는 거기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식과의 문제도 아니고 아예 부모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지만을 생각했는데 또 매기로 그게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승마에서 에밀리가 죽고 나서도 이렇게 모드가 되게 쓸쓸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그냥 되게 뿌옇게 처리돼서 뒤로 전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는 되게 뿌얘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 아이들이 내는 그 특유의 높은 웃음소리와 막 깔깔거리는 노랫소리 약간 이런 게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행동하는 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가 자기의 몫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약간 이런 게 전반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그걸 주목해서 보면 이 영화가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머니로서의 어떤 이런 관계 내지는 역할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지만 그 어머니가 아주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론님 말씀 들어보면 어떤 미래의 가능성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그 모드란 인물이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인물이긴 한데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어떤 애정, 사랑이 아까 누구였나요? 그 더프의 자녀였던 더프의 이제 그 아이가 또 그 공장 감독관한테 성적 착취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끌어다가 그 앨리스의 집에 이 아이가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일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요. 모두의 투쟁이 지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이,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인을 위한 삶, 미래를 위한 삶,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도 동참해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매기를 그렇게 구출하는 건 좋지만 매기에게도 투쟁하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아니 마지막에 행진할 때 손이라도 잡고 같은 모습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해도 뭔가 더 희망찼을 것 같아요. 맞아, 약간 그러네. 그런 어떤 형상화 네, 그런 게 점에서 약간 없는 느낌?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요 굉장히 특수한 영화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영화로 좀 보이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한국의 여성 특히 20대 여성한테 이게 호소하고 있지 않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영화를 봐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대한 그 평은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높은 평가를 평론가들이나 좀 영화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영화 말미에 어떤 그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생 영화 내지는 9점, 10점이라는 평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영화는 분명히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떤 돌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일까? 이 영화적인 형식이나 이런 영화가 굉장히 좀 잘 갖춰진 영화가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객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영화가 좋은 영화 아닐까? 관객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 영화 좋은 영화일까요, 제이님? 근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좋다고 말하는 영화? 그냥 진짜 나한테 좋으면 그거를 그냥 왜 좋은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그냥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누구의 어떤 의견이나 견해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관객성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 영화라는 것도 되게 감각을 이용해서 제가 그걸 접하는 거잖아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이번에 뭐 3D도 있고 4D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영화를 생각하면 그냥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생각하면 그 영화의 공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을 되게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막 매기를 그때 만나고 청문회 전에 만나고 후에 만나고 이게 막 헷갈려도 제 머릿속에서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죠. 그걸 적당히 조합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느끼면 그게 저한테 약간 공기처럼 이렇게 흡수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영화가 무엇일까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대체로 두 분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타인, 그게 이제 건의, 뭐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갖다가 박하게 평가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좀 움직이거나 어떤 인상이나 각인을 줄 수 있는 영화면 그 영화는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서프로젝트를 좀 영화 감별, 영화 필터링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오랜만에 의뢰가 진짜. 들어온 그분한테 되게 좋은 영화였으니까. 추천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감별을 해야 될까? 하지만 좀 저희가 좀 특별하게 볼까 말까 그런 판정의 시간이니까요. 좀 판정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판별하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꼭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그 주인공 모드가 너무 어머니로서 강조되고 별로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망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당해서 맞는 것 같아. 아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거구나. 약간 이 부분에서 제가 설득이 당해가지고 괜찮은 영화 같아. 아 이제 추천을 할 만한 영화. 모두처럼 더 신념이 없는 거 아닐까? 휩쓸렸어. 네, 우리 제이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라고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작년에 극장에서 봤을 때 딱 이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8월, 7월 때 음. 재미없었거든요. 아, 진짜 그렇구나. 별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 영화 되게 재밌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특수하게 추천을 하자면 한 번 볼 거면 보지 말고 아, 두 두 번 번 볼 볼 거면 거면? 보셔야 된다. 아, 약간 그렇군요.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두 분 제이니까 그 여름님의 이제 영화 감변, 영화 필터링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뭐 종전에 좀 말했다시피 좋은 영화라는 것은 감정을 움직이는 영화 있고 자신이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두 분은 이제 추천을 하셨으니까 한번 보라고 조심스럽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이 이제 영화 서프레제트를 다뤄봤습니다. 계속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그 다음에 신청 영화를 받고 있는데요. 해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 팟빵이나 파티, 아이팟, 댓글 또는 이제 메일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처럼 영화에 대한 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신 제이님, 여름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